네, 자, 지금부터 2026년 지방직 9급 자, 정보보호론 한번 그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을 보면요.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자, 요런 게 있는데 자, 먼저 1번 뭐 바이러스, 랜섬웨어. 그런데 자, 요 그 4번은 좀 이상한 게 있죠. 즉 뭐냐면은 자, 트로이 목마인데 자기 복제를 한대요. 그러면은 걔는 틀린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트로이 목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해서 요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 복제를 한다. 요건 틀린 거예요. 자, 여기 어디 있냐면요. 자,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자, 바이러스, 웜, 그리고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고요. 자, 여기서 그 트로이 목마의 특징을 보면은 복사 및 전혀 능력이 없는 거. 이게 그 트로이 목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546페이지에 보면은 요 그 트로이 목마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게 그냥 뭐 트로이 목마죠. 즉,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거는 자, 얘를 악성 프로그램인데 건전한 프로그램처럼 포장을 해서 사용자들이 설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트로이 목마의 특징은 자기 복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악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는 정상을 가정한 프로그램을 트로이 목마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 그 트로이 목마는 원격에서 조정 또는 패스워드를 가로채거나 아니면 뭐 시스템 파일을 뭐 파괴하거나 자, 그런 것을 하는 게 바로 트로이 목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자, 트로이 목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전파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그 악성 프로그램을 한번 분류를 크게 해보면요. 크게 악성 코드는 자, 이제 그 종속형과 독립형.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서 틀린 거는 자, 트로이 목마는 요건 맞아요. 맞는데 자기 복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1번이 틀리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저기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자, 1번을 보면은 바이러스는 여기 있죠. 자, 바이러스는 종속형에 속하고 자기 복제 능력이 있는 거. 그게 바이러스예요. 자, 1번 맞죠? 그다음에 자, 랜섬웨어는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 뭐 금전을 요구하는 거. 그게 랜섬웨어고요. 여기 자, 3번에 보면 웜이 있죠. 자, 요 웜은 지금 요 놈이에요. 웜은 독립형에 속하고요. 숙주가 불필요한 거, 웜. 그리고 이 웜은 자기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네, 맞네요. 그래서 자, 1번은 옳지 않은 거는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자, 지금 얘는 그 암호학이세요. 자,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그러면은 크게 암호화 방식에는 자,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옳지 않은 거잖아요. 자, 대칭키 암호화 방식. 하나의 비밀키 가지고 암호화도 하고 복호화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 속도는 공개키보다 얘가 더 빨라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키의 길이가 공개키 암호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요 2번도 맞아요. 자, 3번은 자, 공개키는 암호화에 사용되고 개인키는 복호화에 사용된다. 이거는 지금 공개키 암호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문제에서는 대칭키 묻고 있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관리할 키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뭐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저기 대칭키와 공개키에 대한 내용은 그 47페이지 보면요. 자, 요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크게 암호화 방식의 종류에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다. 자, 그러면은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자, 키를 비밀 키를 이용하는 게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송신자가 있고 수인자가 있을 때 요거 지금 그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자, 이제 그 A한테 요거 자, 평문이에요. 그러면 이 평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자, 내가 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쓰겠다. 그러면은 대칭키는
비밀키를 만들어요. 즉, A가 로직을 돌려서 A가 사용할 비밀키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비밀키로 이 평문을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인크립션. 그러면 이렇게 암호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암호문을 자, 인터넷을 통해서 B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 B가 받았죠? 그러면은, 자, 요 암호문을 복구하려면은 이게 필요해요. 비밀키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키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먼저 A와 B 간에 신뢰성 있는 채널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많이 쓰는 게 뭐 VPN 또는 SSL 또는 IPsec. 자, 근데 많이 쓰는 게 뭐 VPN이죠? 자, VPN으로 신뢰성 있는 채널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이 비밀키로 그대로 복호화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러면은 뭐 질문이, 아니 그러면은 뭐 이거를 그냥 이 평문을 요렇게 보내면 되지 않냐? 네, 되긴 돼요. 그런데 요 그 VPN 같은 것들은 대역폭이 좁잖아요. 즉 이게 그 평문이 그냥 뭐 문서 한 주장이 아니고 책 10권 그 정도, 그러니까 대용량의 데이터가 되면은 요거 잘못 보냈다가는 요금 폭탄 맞죠. 그래서 이 신뢰성 있는 채널을 가지고는 짧은 비밀키만 보내는 거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다량의 암호문을 보낸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자, 인터넷에서 뭐 송신자와 수신자, 자, 이렇게 있을 때 요 평문을, 자, 내가 공개 키를 이용해서 수신자한테 보내겠다. 그러면은 A는 스스로 로직을 돌려서 A가 사용할 A의 공개 키와 A의 개인 키를 만듭니다. 자, 역시 B도 로직을 돌려서 B가 사용할 B의 공개 키와 B의 개인 키를 만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은 공개 키 레파토리가 있는데 이거 그냥 서버예요. 그 서버에다가 이름이 공개 키죠? 그래서 미리 공개 놓습니다. 자, A의 공개 키도 공개해 놓고요. 역시 B도 B의 공개 키를 공개해 놔요. 자, 그러면은 송신자 A가 이 평문 메시지를 B한테 주려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뭐로 암호화하냐? 바로 요거 있죠. B의 공개 키. 자, B의 공개 키 이미 공개가 되어 있죠? 이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암호문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만들어진 암호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B한테 전달해요. 자, B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B는 이거를 복호화를 해야 돼요. 근데 잘 보면은 요 암호문은 지금 수신자의 공개 키로 지금 암호화했죠? 그럼 이제 복호화는 수신자의 개인 키, 수신자의 개인 키로 복호화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솔직히 이거예요. B의 공개 키로 암호하면은, B의 공개 키로 암호하면은 B의 개인 키로 복호화가 된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어쩔 수 없이 좀 외우셔야 되는 게,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종류에는 데스에스 시드, 하이트, 이데아, RC5, 아리아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표준화한 게 시드, 하이트, 그 다음에 아리아.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표준화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LEA도 요것도 국산이에요. 한국. 자, 요렇게 대칭키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공개키 암호화는 디프엘만, RSA, DSA, ECC, 라빈, 엘가말. 요거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종류예요. 그래서 자, 특징. 자, 왼쪽은 대칭키, 오른쪽은 공개키. 그래서 먼저 나온 게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칭키는 특징이 그냥 간단하고 더 속도가 빠르다. 공개키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키 관리가 용이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자, 필요한 키의 개수가 자, 대칭키는 2의 n의 n-1이거든요. 그게 뭐냐? 자, 2명일 때 필요한 키의 개수가 자, 지금 2명이면은
키는 1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볼게요. 이건 키가 1개가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3명일 때, 필요한 키의 개수. 하나, 둘, 셋. 3개죠. 자, 4명일 때, 필요한 키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자, 5명일 때, 필요한 키의 개수는요. 하나, 둘, 셋, 넷, 5명일 때.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래서 2의 n에 n-1이 딱 나온 거예요. 자, 5명 때 볼까요? 2의 5의 4죠. 그러면은 10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 개수 있죠? 자, 그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대칭 키고, 자,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은요. 자, 2의 n이에요. 자, 2명일 때 필요한 키의 개수는 공개 키, 개인 키, 공개 키, 개인 키. 4개죠? 그래서 자, 2명일 때는 키가 4개가 필요해요. 자, 3명일 때는 키가 공개 키, 개인 키, 공개 키, 개인 키, 공개 키, 개인 키. 3명일 때는 6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2의 n이 된 거예요. 뭐 이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왼쪽은 대칭 키 암호화 방식, 오른쪽은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대칭 키죠? 자, 볼까? 한번 1번. 암호화 복호화 속도는 공개 키보다 빠르다. 즉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칭 키가 더 간단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 키의 길이가 공개 키보다 얘보다 상대적으로 얘가 짧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자 지금 문제에서는 대칭 키 묻고 있죠? 요거는 묻고 있는데 공개 키, 자 공개 키는 암호화 사용되고 즉 송신자가 암호화할 때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했죠? 그 다음에 자 개인 키는 복호화 사용된다. 자 지금 요거 뭐예요? 요거 수신자의 개인 키로 복호했잖아요. 그래서 자, 요 설명은 공개 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자 4번을 보면은 자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키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요거는 자 대칭 키는 아까 키가 2의 n에 n-1이었죠.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키 관리가 자 대칭 키 암호화 방식은 2의 n에 n-1로 증가하는데 자 대칭 키의 가장 큰 단점은요. 키 관리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B가 꽃집을 하고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A에 요거 자 그러니까 대칭 키니까 요 비밀 키를 A의 비밀 관리해야죠. 자 손님이 A만 있냐? C라고 하는 손님이 있으면은 요 꽃집에서는 C의 비밀 키도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D라고 하는 손님이 있으면은 역시 D의 비밀 키도 관리해야 돼요. 자 손님이 늘면 늘수록 관리해야 될 키의 개수 증가하겠죠. 그래서 대칭 키 방식은 키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게 바로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공개 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자 지금 B가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A가 지금 손님이 A 손님, C 손님, D 손님이 있으면은 각각의 공개 키와 개인 키 만들어야죠. 각각의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든 다음에 자 요거 공개 키는 미리 공개 놓는 거예요. 자 B도 공개해 놓고요. C도 공개해 놓고 D도 공개해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A가 손님이 자 지금 요 B의 꽃집에서 뭐 10만 원어치 뭐 외상이 있다. 자 그게 그 결제 내역이죠. 자 그거를 B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암호화할 때는 수신자가 B이기 때문에 요거죠? B의 공개키. 요거. B의 공개키를 가져다가 이 메시지를 암호화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C가, 자, C 손님은 외상이 한 20만 원이야. 그럼 이거를 B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죠? B의 공개키. 자, B의 공개키로 이 메시지를 암호화할 거예요. 자, 역시 손님 D도요. 이 거래 내역을
B한테 줄 거니까 B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암호문을 자, B한테 갖다 줬어요. 자, 그럼 B는 이것을 복호화해야 되는데 잘 보면은 지금 요 놈도 B의 공개키로 암호화했죠? 요 놈도 B의 공개키, 요 놈도 B의 공개키로 암호했기 때문에 복호화는 다 B의 개인키, 요거로다가 복호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B의 개인키로 복호화가 되고 얘도 B의 개인키로 복호화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자, 아무리 손님이 많더라도 B는 요 B의 개인키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은 다 복호화가 되죠.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키 관리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역시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단점도 있어요. 자, 어떤 단점이냐면은 B가 요 B의 개인키 있죠. 요걸 잊어먹으면은 난리 나요. 즉, 수많은 요 사람들이 이거를 해봤자 얘를 복호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전에 한번 뉴스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신문이 나왔어요. 신문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그 거래 업체인데 키를 잊어먹었대요. 뭘 잊어먹었냐? 개인 키를 잊어먹었대요. 즉, 이거 있죠, 이거. 이걸 잊어먹어가지고 얘가 복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내 계좌 안에 뭐 10만 원이 있다. 뭐 그게 복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자, 그런 좀 위험성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고요. 자, 전자 상거래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 옳지 않은 거는 요 3번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나 자, 보면은 크게 원래 이름은요. 대칭키 암호화 방식. 그다음에 대칭키의 반대니까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대칭키 암호화 방식 또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더 많이 불러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로 이제 부르고 있어요, 이제. 자, 그래서 2번은 자, 3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을 보면요. 가와 라에 들어갈 용어를 연결하면은 자, 그러면은 자, 먼저 메시지 인증 코드 요게 맥이고요. 그다음에 전자 서명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공인 인증서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메시지 인증 코드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이제 둘 다 공유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전자 서명은 송신자는 개인키로 서명 작성하고 그다음에 전자 서명은 수신자는 공개키로 검증한다. 자, 요런 말이 있는데 얘는 그게 뭐예요? 지금 얘는 그 3번이 되겠죠. 자, 요 내용이 자, 먼저 요거 자, 메시지 인증 코드는 어디 있냐면요. 요 놈이에요. 메시지 인증 코드. 그래서 자, 85페이지에 보면은 MAC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리 그 암호할 때 이게 그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자,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나 또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어떤 책에는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라는 말도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뭐 대칭키나 비밀키나 또는 관용키, 세션키. 자, 요거는 뭐냐면은 공개키의 반대다. 그래서 비공개키라고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어쩌다 보면은 자, 그 공유키라는 말도 있어요. 자, 공유키가 뭐냐면은 공유하고 있는 비밀키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키나 대칭키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대칭키의 반대는 비대칭키죠. 비밀키의 반대는 공개키, 관용키의 반대는 사설키. 그래서 이게 그 가장 큰 문제가 그 용어가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요거만큼은 좀 외우셔라. 그래야지 덜 헷갈려요. 자, 그러면 아까 요거 있죠? 맥. 자, 요 맥은, 자, 그 맥은요. 자, 메시지 인증 코드로서 방법은 여기죠. 공유키. 자, 공유키가 뭐냐면 요거 비밀키가 이거예요. 즉, 얘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즉, 요
대칭키는 뭐야? 암호화, 복호화도 하나의 공유키로 암호화도 하고 복호화도 하겠죠. 그게 바로 메시지 인증 코드예요. 그래서 요거, 자, 메시지 인증 코드는요, 그냥 딱 보시면은 요거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요거를 대칭키, 그러니까 그냥 공유키, 공유 비밀키로 얘를 그러니까 사전에 키 교환한 다음에 얘를 해시 함수를 돌릴 때 키를 가지고 얘를 그냥 암호화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은 요 맥은 대칭키를 이용한다 라고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요거 그냥 빠르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맥은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다. 즉, 자, 맥은 맥값을 계산할 때도 공유키, 또 수신자가 맥값을 계산할 때도 같은 공유키가, 자, 보시면은 지금 요거 맥값을 계산할 때 요게 바로 뭐예요? 공유키죠? 공유키 가지고 맥값을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사전에 요거 이제 VPN이에요. 자, VPN을 가지고 키를 교환한 다음에 그 똑같은 공유키죠? 똑같은 공유키로 요거 맥값을 계산하는데 이용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송신자 공유키로 맥값을 계산, 수신자 공유키로 맥값을 계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거고요. 이게 이게 이제 여기 그 공유키 가지고 해시 함수를 돌리는 거 있잖아요. 요 태그가 맥값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전자 서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자 서명은 자, 여기 어디 있냐면요. 전자 서명은요. 여기 있어요. 자, 91페이지에 자, 요게 그 전자 서명인데 우리 그 전자 서명이 공인 인증서에 의해서 공개키를 보호하자.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요. 부인 방지, 즉 오리발을 못 내밀게 하고 또 암호화를 안 시켜요. 즉 기밀성은 보장하지 않는 게 전자 서명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전자 서명을 딱 보면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어차피 전자 서명도 공개키 이용합니다. 자, 공개키. 그러면은 자, 이제 그 인터넷에 공개키 레파토리라고 하는 서버가 있고 자, 요게 거래 내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니까 자, 요 A는 자, A 만들어야죠. A의 공개키와 개인키. 역시 B도 B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공개키는 공개키 레파토리에 공개합니다. A도 공개하고 B도 공개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메시지, 자, 이 거래 내역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해시 함수를 돌려서 고정 길이의 짧은 해시 값을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가 그 부인 방지하려고요. 송신자만이 갖고 있는 요 개인키 있죠. 자, 요 개인키로 요 해시 값을 암호화해요. 이거를 서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암호화된 해시값이 나오는데 요게 전자 서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메시지를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해가지고 얘를 두 개 묶어요. 알집으로. 물론 이때 수신자의 공개키로 이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암호화 안 시키고 얘를 이거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낼 때, 이거 평문인데, 자, 노출되지 않냐. 근데 여기서, 자, 전자 서명은요, 가장 중요한 게 무결성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바뀌는 거. 이 거래 내역은 그냥 뭐,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 마트에서 빵 사고 우유 샀어요. 그거 뭐 봐서 뭐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10만 원 결제했으면은 그 1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안 바뀌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자, 전자 서명 검증 정보라고 하고, 전자 서명의 특징은 메시지를 암호화하지 않는다. 특징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그 전자 서명 검증 정보, 얘를 수신자한테 얘를 자, 보내요. 자, 보내면은, 자, 받았어요. 자, 받은 다음에, 자, 먼저 하는 거는, 자, 요 전자 서명은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했죠? 그럼 이제 요거,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화가 되면은 그게 부인 방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화가 됐다는 말은 송신자만이 갖고 있는 개인키로 암호했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부인 방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기 똑같은 버전의 해시 함수로 돌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해시값이. 그래서 내가 받은 것과 내가 만든 게 같으면은 무결성. 이게 바로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중간자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X.509 인증서에 담아서 보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 서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자 서명에서 송신자는 자, 여기서 있죠. 서명을 작성할 때 자, 요거죠. 서명을 작성할 때 보면은 송신자의 개인키예요. 그죠? 그래서 자, 송신자의 개인키로 서명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서명을 검증하는 건 볼까요? 요거죠. 요게 바로 서명을 검증할 때는 송신자의 공개키잖아요. 요거. 송신자의 공개키로 서명을 검증했죠. 그래서 얘는 송신자의 공개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3번은 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요. 자,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자, 1번.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아, 이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게 모든 게 아니고요. 엄격한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디지털 포렌식이요. 여기 그 뒤쪽에 있네요. 681페이지에 보면은 자, 디지털 포렌식이 있는데 자, 요 그 포렌식이 되려면은 기본 원칙이 먼저 정당성의 원칙, 즉 이게 법적인 절차를 다 받아야지 증거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결성의 원칙, 연계 보관성의 원칙, 신속성, 재현의 원칙.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이제 법정에서 재판에서 얘가 똑같이 재현돼야 돼요. 그런 것들. 즉, 이런 원칙을 지켜야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거. 그게 바로 포렌식의 기본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 좀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자, 수업 시간 한 거니까 정당성의 원칙은 모든 적법한 절차, 무결성의 원칙, 위변조 방지, 연계 보관성은 담당 책임자가 명확히 정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신속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은 뭐예요?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 해서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지 법적 효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모든 증거가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요것들을 다 만족해야지 증거를 갖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2번 뭘까요? 수집된 증거가 결함이 없어서 위변조가 되지 말아야 된다. 즉, 얘는 이거죠? 무결성의 원칙이죠? 데이터가 바뀌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3번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자, 얘는 재현의 원칙이겠죠? 네, 똑같은, 그러니까 재현돼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얘는 이거예요. 연계 보관성의 원칙이에요. 얘는. 그래서 자, 요것도 같이 좀 봐주세요. 특히나 자, 다른 것들은 다 직관적인데요. 요거 연계 보관성의 원칙은 요것만 봐서는 뭐지 헷갈려요. 그래서 자, 요거 각 담당자가 명확해야 된다. 자, 요것만큼은 좀 정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4번은 1번이고요. 자, 그다음 5번은 자,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자, 얘는 자, 우리 보면은 크게 암호화 방식에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는데 대칭키 암호화 방식 종류에는 데스에스 시드, 하이트, 이데아, RC5, 아리아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옳은 거는 맞네. 요거는 네, 틀린 말 없어요. 즉, 얘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 좀 틀렸겠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그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고요. 자, 요게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종류. 그 다음에 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종류에는 뭐 디프헬만, RSA, DSA, ECC, 라빈, 엘가만이 있어요. 요거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종류예요. 자, 그래서 그 54페이지에 보면요. 요 그 표가 있는데 요게 그 줄이고 줄인 거예요. 그래서 자, 대칭키 암호화 방식에서 데스는 키의 길이가 56비트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국산은 시드, 하이트, 그 다음에 아리아, 그 다음에 LEA까지 이게 국산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볼까 한번? 자, 옳은 것은 자, 1번은 여기죠? 데스는 키의 길이가 56비트예요. 자, 이거 하나 맞네요.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ES 이거죠. 얘는 국내에서 개발된 거 아니에요. 자, 얘는 뭐 벨기에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간 자, 지금 요 놈은 국내에서 개발한 거 아니고요. 국내에서 개발한 거는 시드, 하이트, 아리아, LEA. 요게 국내에서 개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드. 자, 지금 시드인데, 여기 데스의 3배인 168비트, 요건요, 요거를 개량한 게 3데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을 보면은 RSA라는 게 있는데, 요 그 RSA는, 자, 지금 대칭키가 아니죠. 자, 그 RSA는 디프헬만, 즉,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RSA를 보면요. 자, 디프헬만 다음에 나온 게 RSA고, 얘는 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고요. 자, 얘는, 그래서 이거 뭐 틀렸네. 네. 여기서 대칭키가 아니죠? 대칭키가 아니고, 자, 공개키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 틀렸죠? 그래서 그 맞는 말은, 자, 5번에는 뭐 1번밖에 없어요. 1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 다 외우냐? 그거 다 외우기 힘드니까요. 자, 우리 그 국산 있죠? 이 국산이 시드, 하이트, 아리아, LEA가 있다. 그 정도만 좀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뭐 5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6번을 볼게요. 자, 딱 나왔네요. 6번. 자, 국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주도로 개발된 암호 알고리즘은 여기 있죠. 아리아예요. 그래서 자, 요 그 표가 있잖아요. 줄이고 줄인 게 이 표예요. 이거를 그냥 쭉 하면은 뭐 한 10장 정도 넘어가는 그 방대한 분량인데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이게 요 표만 좀 그 보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자, 6번을 보면은 국내, 국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에 자, 지금 시드 없죠. 하이트 없죠. 아리아 요거밖에 없네. 그 다음에 국산 중에 LEA도 있어요. 그래서 자, 6번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을 보면요.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 정보를 가로채는 거는 키로깅이에요, 얘는. 4번이고요. 자, 그 키로깅이 어디 있냐면은 그 우리 그 263페이지 보면요. 뭐 키보드 후킹 여기 있네요. 키로깅.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키 입력 스트로크 다이내믹,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타이핑 하는데 독특한 리듬 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찾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이거를 자, 키로그가 이 악성 프로그램 깔려 있으면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패스워드 있죠. 그거를 해커가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가상 키보드. 왜냐하면은 누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면은 얘는 A구나.
얘는 B구나. 이거 알아요. 그래서 이거 잘 보면 이게 매번 바뀌어요. 순서가. 그래서 자, 어디를 눌렀을 때 그거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가상 키보드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 정보를 가로채는 게 바로 키로깅이에요. 자, 그럼 이제 1번 피싱은, 자, 요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자, 피싱. 이게 맨날 헷갈리는데, 피싱, 파밍, 스미싱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피싱은 말 그대로 낚시 당한 거고요. 파밍부터 악성 코드가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미싱은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어쩌고저쩌고 하면 걔는 스미싱이에요. 자, 이렇게 그냥 좀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먼저 피싱은 자, 낚시인데요. 자, 낚시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제. 해커가 미리 가짜 사이트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요 해커가 요 타겟에 자, 피싱 메일이죠. 뭐 이런 거예요. 뭐 은행 사이트에서 뭐 선착순 10명 뭐 사은품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런가? 딱 클릭하는 순간에 사실은 얘가 열리는 게 아니고 얘로 딱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가짜 사이트가 열리면서 다짜고짜 고객님의 계좌번호와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하면 이게 털리는 거죠. 이런 게 그 피싱이고요. 그래서 그 피싱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요. 이거예요. 자,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사이트네. 그런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풍선 도움말에 뜨죠. 그런데 풍선 도움말에 쓴 사이트는 가짜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진짜인데 실제로 링크가 걸리는 거는 가짜 링크예요. 이거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짰냐면요. 자, 태그 밖에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태그 안에 있는 게 진짜로 그 링크가 걸려 있는 건데 가짜예요.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것만 진짜고 안에 보이는 거는 가짜. 이게 바로 피싱이에요. 하다 보니까 뭐 누가 피싱 걸리겠어. 근데 매번 이렇게 체크하기 쉽지 않죠. 그다음 파밍은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거예요. 해가지고 요거 좀 빨리 좀 넘어갈게요. 자, 미리 만든 다음에 해커가 가장 무직한 방법이요. 요 DNS에 있는 요 IP 있죠. 이걸 딱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 얘가 정상적으로 접속하면은 요거죠. 해킹 사이트. 즉,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냥 해킹 사이트한테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자, 파밍이 이제. 그래서 얘는 그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요거를 감염시킨 거죠. 파밍. 뭐 종류는 많이 있어요, 이게. 미리 이제 잽싸게 답변하는 그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미싱은 그냥 스마트폰 소액 결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자, 뭐, 나한테, 그 문자 그러니까, 해필이면 나한테 택배가 올 때쯤에 딱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택배인데 뭔가 문제 있나? 클릭을 하게 되면요.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은, 요거로 깔라고 해요. 이게 바로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좀 넘어갈게요. 해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걔는 스미싱이라고 보면 돼요. 스미싱. 그래서 이게 참 부모님들이 많이 걸리는 게요. 부모님들이 자 건강 검진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마침 이게 온 거예요. 건강 결과라고. 그러면 왔나? 클릭을 하면은 이게 뜨거든요.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냥 스미싱이에요. 자, 그래서 7번은 요거는 키로깅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자, 패스워드는 길이가 길고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맞네요. 2번. 생체 인증은 신체적 특성을 이용하므로 원천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며 이건 틀렸네요.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컵에다가 지문 이렇게 막 뜨고 하잖아요. 여기 어디냐면요. 139페이지에 여기 인증에서 타이 1, 2, 3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보면은 크게 타이 1은 지식 기반,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고요. 타입 2가 소유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거 있죠? OTP 또는
우리 그 출입증 카드. 이게 그 타입 2고요. 그 다음에 타입 3가 지문, 홍채, 얼굴과 같은 생체 인증으로 하는 게 타입 3예요. 그 다음에 타입 4는 행위, 그래서 서명, 움직임, 음성. 그러니까 자, 걷는 모습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으로 인증하는 게 타입 4예요. 그 다음에 투팩터. 요건 많이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 한 다음에 문자 메시지 확인하는 거. 투팩터, 멀티팩터. 이런 것들이 인증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인증 유형이고요. 그래서 자, 생체 인증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홍채, 지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 이후 그 지문 같은 것들도요, 복제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맥도 하고 있고요, 얼굴도 하고 있고요, 뭐 홍채,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 OTP 그 종류고요. 요거 그 수업 시간 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8번을 보면은 옳지 않은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해요. 자, 그리고 자, 요게 뭐냐면은 패스워드 사전 공격인데요. 즉 사람들이 패스워드를 만드는 것들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패스워드가 1, 2, 3, 4. 그래서 자, 무차별 공격보다는 요거를 하나씩 대입해 보면은 더 빨리 뚫리더라. 이게 바로 사전 공격이고요. 그래서 무차별 대입 공격도 있고 사전 공격도 있고요. 자, 싱글 사인온. 한 번만 로그인을 해서 다양한 서버에 추가적인 인증 없이 접속하자. 그 싱글 사인온이고요. OTP가 이거죠? 한 번 쓰고 버리는 패스워드. 그래서 자, 8번은 2번이 틀린 거예요. 가능해요. 자, 9번 볼게요. 자, 공격자가 공격 대상의 IP 주소로 위장해서 브로드캐스팅에서 ICMP로 다수의 호스트에 전송하는 공격은 바로 스머프 어택이에요. 자, 스머프 어택이고요. 자, 그 스머프 어택이 어디 있냐면은 ICMP 플러딩이요. 스머프 어택이고요. 여기 319페이지에 보면은 자, 그 ICMP 플러딩 같은 말이 스머프 어택이에요. 그래서 자, 스머프 어택의 특징은요. 요거는 그 ICMP가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자, 프로토콜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자가 시키면은 그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게 ICMP예요. 이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자, 얘가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이걸 딱 보낼 때요. 이거를 자, 바꿔가지고 얘를 딱 보내면은 수신자가 그러니까 원래는 요 해커가 송신자인데 여기 송신자에는 해커의 IP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자, 여기서 타겟의 IP를 바꾼 다음에 딱 보내요. 보내면요, 얘가 받아서 나의 상태를 보고하래. 누구한테? 얘한테. 그럼 뭐 얘는 시키듯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데 별로 효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해커가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요. 자, 요거, 자, 스머프가 그 옛날에 요런 거 만화가 있었어요. 그 만화에서 얘가 하는 일이, 자, 나팔을 불어서 그 가가멜이 침입했을 때 요 스머프들을 깨우는 건데요. 요게 이거예요. 브로드캐스트예요. 즉, 지금 원래는 정상은 요게 가는 건데, 자, 그 스머프 어택은 어떻게 하냐? 송신자 IP, 해커가요, 송신자 IP에다가 타겟의 IP를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 IP에다가 브로드캐스트, 즉 255를 세팅해서 얘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라우터가 이거 받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신자 IP를 딱 보니까 255네? 그럼 얘는 뭐예요? 브로드캐스트예요. 즉 광고 하듯이 전체 네트워크에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네트워크에 있는 PC들이 이걸 다 받아요. 받았는데 딱 보니까 ICMP나
응답을 하래요. 누구한테? 얘한테. 그러면은 얘도요, 이걸 딱 받은 다음에, 나도 알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255인데, 난 이게 보낸 적이 없는데, 이거를 내가 보냈다고? 그러면은, 한 3초 뒤에 얘가 여기 있는 모든 PC가요, 요거 지금 송신자인데 바뀌어 있죠? 즉, 얘한테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뻗어요. 이게 바로 스머프 어택이에요. 그래서, 자, 스머프 어택의 그 정의는 이거 ICMP 리플라이 패킷을 받아서 얘가 뻗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스머프 어택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뭐예요? 자, 지금 아까면은 자, 이게 공격 대상, 이게 타겟이죠. 타겟의 주소, 즉 어디 보자. 해커가 잠깐만요. 이거 잠시만요. 여기 있네. 해커가 원래는 송신자 IP가 해커였죠. 그런데 그거를 누구로 바꾸냐면은 타겟의 IP를 바꾸는 거예요. 해커가. 그런 다음에 수신자 IP에다가는 브로드캐스트를 세팅해서 보내면은 이 전체 그 네트워크에 있는 PC가 얘한테 응답을 보내겠죠? 그게 바로 스머프 어택이에요. 그래서 자, 그걸 글로 쓴 게 이거예요. 타겟의 IP 주소로 위장해서 브로드캐스팅. 이게 이제 끝자리가 255예요. 그래서 ICM4, ICMP, 에코 리퀘스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ICMP 에코 하라고 요청을 보내서 보내는 게 바로 스머프 어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심플러딩 어택은요. 자, 여기 323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제 얘는 심플러딩 어택은요. 3웨이 핸드쉐이킹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으로서 원래 정상적인 3웨이는요. 자, 싱크 보내면은 요 싱크가 웹서버의 백로그 큐에 쌓입니다. 그러면 자, 웹서버는 싱크에 대한 응답으로 싱크 플러스 에크를 보내요. 자, 그럼 원래 얘가 에크를 보내면은 요 에크가 하는 일이요. 웹서버에 있는 요거 싱크를 딱 지워버려요. 이게 정상적인 3웨이 핸드쉐이킹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거를 글로 쓴 거예요, 이제. 요 내용을 글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심플로딩 공격을 어떻게 하는 거냐? 계속 싱크만 보내요. 자, 얘가 자, 싱크 쌓였죠. 그럼 이제 응답으로 싱크 플러스 에크. 그래서 원래는 에크가 얘를 빼줘야 되는데 공격자가요, 싱크를 또 보내요. 또 쌓이죠. 또 보내요. 또 쌓이죠. 또 보내요. 또 쌓이죠. 계속 싱크만 보내면은 얘가 풀나요. 그러면은 웹소가 뻗겠죠. 이게 심플러딩 공격이에요. 자, 요거를 글로 쓴 거예요.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9번은 요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은 하니팟. 자, 하니팟은 말 그대로 꿀단지죠? 꿀단지.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거는, 즉,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샘플링해서 검사합니다. 이 일부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 28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하니팟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그 인터넷에는 사용자도 있고 뭐 해커도 있겠죠? 자, 그럼 요거 우리 회사예요. 회사면은 방화벽, IDS, IPS,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홈페이지는 DMZ에 구축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니팟이 꿀단지예요. 즉, 해커가 자, 이제 노력을 막 해가지고 드디어 여기 그 내부망 해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노는 거죠. 뭐, 홍길동 왔다감, 뭐, 그런 데 있는데 해커가 여기를 뚫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를 뚫은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해커가 지금 이 관리자가요. 해커가 어떤 기술을 쓰는지 유심히 관찰하는 게 바로 하니팟, 꿀단지예요. 그래서 이 하니팟은요, 조건이 있어요. 뭐냐? 너무 뚫기가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럼 아예 뚫지 못하겠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뚫기가 쉬워도 안 돼요. 그러면 얘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채죠. 그래서 적당히 어려워야 돼요. 그게 한입하시고요. 그리고 자, 모든 구색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뭐 UTM, 그 다음에 요거 자, ESM. 요 그 ESM은요, 이게 자, 이제 그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런 그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는 단타성이기 때문에 한번 사면 끝나죠. 근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안 전문가를 또 하나 뽑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뭐 사람 뽑으면 어때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뭐 그런 것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하다 보니까, 에이, 그냥 뭐, 그냥 외부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ESM이에요. 자, 그래서 한의팟은 말 그대로, 예, 미끼 역할하는 거예요. 미끼 역할. 꿀단지.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자, 얘는 할 수 있고, 전체 트래픽을 다 관리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전수 검사해야 되는 거. 그게, 요게 한의팟이고요. 그 다음에 요, 그 ESM은 이분들이 원격에서 대신 관리해줘요, 이제. 자, 그래서 10번은 그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정보 시스템의 접근 제어 또는 로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뭐 1번. 자, 요 2번은요. 감사 추적은 위험을 평가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수립을 과정. 이게 아니고요.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감사 추적은요. 이벤트 행위를 시간 순서로 기록해서 나중에 로그를 남기는 거예요. 로그. 그래서 추적,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감사 추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스템의 위험을 평가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수상하는 거는 위험 분석이에요. 얘는 위험 분석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그 284페이지에 보면은 로깅, 감사, 추적, 모니터링이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로그를 남기는 거예요. 감사, 추적은. 그래서 요 설명은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자, 11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2번은 영국이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은 얘는 이거예요. 네, BS7799. 그래서 여기 어디냐면은 그 뒤쪽에 있어요. 여기 BS7799. 영국에서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 BS7799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번은 1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영국 그 유럽 표준을 많이 가서 그러니까 썼어요, 이제. 그래서 이걸 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면은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자, 얘는 옳지 않은 거는 여기 그 3번에 보면은 스택 가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스택 가드는 변조를 탐지하는 게 스택 가드고요. 주소 공간 배치를 난수하는 기법은 ASLR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어디냐면은 여기. 자, 여기에 보면은 뭐 스택 가드. 그래서 지금 그 개발할 때요. 특히 C 언어에서 요로 함수 쓰면은 나중에 다 이걸 다 바꾸라고 해요. 뭐 스트럭 카피가 아니고 스트럭 엔 카피. 이런 식으로 뭐 이게 편리해요. 이게 편리하긴 한데 그만큼 위험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길이를 딱 제한하고 있는 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뭐 프레임 포인터. 자, 요거 자, 여기 보면은 자, 스택 가드는 카나리아 값이 변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오버플로우 공격을 탐지하는 게 스택 가드예요, 이제.
그래서 스택 가드는 탐지하는 거예요. 탐지. 그래서 저거 3번은 ASLR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자, 여기 스트럭 카피, 요런 것도 뭐예요? 사용하면 안 돼요. 스트럭 카피. 여기 있죠? 스트럭, 여기 있네. 얘 대신에 얘를 써야 돼요. 스트럭 앤 카피.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13번은,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스트럭 카피, 스트럭 캣 있죠? 스트럭 카피. 스트럭 캣. 요거는 취약한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4번을 보면요. 보안 요소 중에서 인가된 사용자한테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 인가.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식별은 아이디 갖고 식별하죠? 그래서 그 회원, 그 홈페이지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만큼은 중복 체크하죠. 인증은 패스워드예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하는 거 증명한 거죠? 인간은 권한 부여예요, 얘는. 즉, 내가, 자, 어느 그 카페에 관리자 권한이면은 관리자 권한, 게스트면은 게스트 권한을 부여하는 게 인가예요. 자, 그래서 사용하자는 접근하는 거. 자, 요거는 자, 인가되는데 가장 그 좋은 게 암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를 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복호화를 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암호화죠? 그럼 암호화가 뭐예요? 이거예요. 기밀성.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자, 요건 우리 아까 앞쪽에 있어요. 여기 그 9페이지에 보면은, 자, 우리 그 정보 보호의 3대 목표. 기무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게 그 3대 목표에서, 자, 기밀성이라 하는 거는 암호화를 해서 오직 인가된 사용자만이 데이터 접근하는 거죠? 암호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결성은 내용이 바뀌지 않게 하는 거. 가용성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기타, 뭐, 부인 방지, 인증, 이런 건 뭐, 요거는 기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14번은 기밀성. 그 암호화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암호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15번을 보면요. 자,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해당하는 것은, 얘는 요거예요. 과거 자료 분석법이고요. 자, 요게 좀 내용이 많은데요. 그 뒤쪽에 보면은, 그 660페이지에 보면은, 요거 있죠. 요게 우리의 그 위험 관리를 그냥 쭉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 위험 관리에서 이게 좀 양이 많거든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게 요 놈이에요. 요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요것만 하면 끝나요, 이제. 자, 이제 먼저, 자, 위험 관리 순서는 뭐 직관적이에요. 위험 분석, 그 위험 평가, 그 다음에 그 평가한 거에 대해서 대책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자, 위험 관리 순서는 첫 번째가 위험 분석. 자, 분석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위험을 평가하는 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그 평가한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맨 마지막이죠. 자, 그러면은 위험 분석 방법에는 위험 분석 접근 방법에는 먼저 자산, 위협, 취약점이 있는데 자, 크게 종류가 보면요. 자, 기준선 접근법, 비정형 접근법, 상세 위험 분석 접근법, 복합 접근법. 요게 위험 분석 접근 방법이에요. 요거 다 수업 때 요거 다 했어요, 이거. 예. 그래서 또 할 거니까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정성적이 있고 정량적이 있어요. 자, 위험 분석 방법에는 정성적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자, 뭐, 직관, 판단,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정성적이에요. 그러면, 자, 정량적은 뭐냐면은 숫자로 표현한 게 적량적이에요. 숫자로 표현한 거. 그래서, 자, 그 보면은 정성적 위험 분석과 정량적이 있는데, 여기서, 자, 정성은 비정형 접근법, 정량은 상세 위험 접근법이에요. 자, 그래서 정성적 방법 종류에는 델파이, 시나리오법, 순위 결정법, 퍼지 행령법, 요게 정성적이고요. 자, 정량적에는 ALE, 과거 자료 분석법, 수학 공시 접근법, 확률 분포법, 요게 정량적이에요. 자, 요거는 볼 수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이게. 그 다음에 위험 평가, 대책 설정, 위험 회피, 위험 전이, 위험 완화, 위험 수용.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거는 그 전체 내용을 줄인 게 요거예요. 요거 좀 정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15번에서 적량적이죠? 자, 여기 보면은 위험 분석 방법에는 정성적이 있고 정량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량적은 뭐예요? 얘밖에 없죠. 그럼 뭐예요? 자, 먼저 델파이. 정성이에요. 시나리오. 정성이에요. 순위 결정. 다 뭐예요, 이게?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 거죠? 그런데 정량적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좀, 요거 그 종류 있잖아요. 요 종류만 좀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15번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자, CSRF가 있는데요. 자, 얘는 요거예요. 자, 로그인된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시키는 거 하는 거. 그게 바로 CSRF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XSS가 좀 더 고도화가 돼서 CSRF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자, 여기 XSS가 뭐냐면은 451페이지에 여기 바로 XSS예요. 그래서 요거 오탈자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CSS 아닌가요? 근데 요거 하면은 요거 C자 요거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를 그냥 XSS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게시판에 내가 이렇게 이제 내용 썼어요.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그 내용 보면 이게 딱 팝업이 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요 안에 있는 거를 스크립트로 인식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얘가 XSS에 취약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게 XSS고요. 그럼 이제, 요거, 자, 넘어갈게요. 요게 한번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순서가. 그 다음에, 자, 요것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는, 어떤 그 수학 게시판에 보면요. 내가 요거를 썼어요. 저장 버튼 눌렀어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이제 질문한 걸 보면은, 어라? 꺽쇠 어디 갔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사라졌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 함수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취약한 문자들은 다 그냥 공백으로 다 바꿔버려가지고 얘가 이런 형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면 얘가 사라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CSRF는 XSS가 진화해서 CSRF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뭔가 능동적, 엉뚱한 작업을 수행하는 거. CSRF예요. 그래서 자, 여기 그 CSRF를 딱 등록을 하면은, 뭐 이런 거에 이제, 내가 그 웹 관리자가 클릭하는 순간에, 여기 보면 뭐 한 10,000원을 그냥 결제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바로
CSRF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번은 4번이에요. 1번 뭐예요? 자, 얘는 1번은 뭐 세션 하이제킹 또는 쿠키 변조. 2번은 피싱이죠? 또는 스피어 피싱. 3번은 SQL 인젝션 공격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7번을 보면은 법이네. 네. 자, 법은 조금 좀 어렵긴 한데 자, 얘는 하는 내용이 아닌 거는 자, 요거 그 4번이고요. 자, 이게 어디냐면요. 우리 그 교재도 있어요. 그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고요. 아무래도 얘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최신 그 내용을 알아야겠다. 그러면은 자, 로.go.kr 들어가 가지고요. 뭐 개인정보보호법 그거를 검색하면 딱 떠요, 이게. 그러면은 자, 여기 그 개인정보보호법 26조에 보면요. 위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그래서 1번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에 개인정보 처리 금지. 2번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3번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요 내용이 26조에 있어요. 그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된다고 딱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17번 보면 뭐예요?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 안전한 관리, 대통령, 위탁 업무. 자, 요 세 개가 그대로 있죠? 위탁 업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있잖아요. 그럼 자, 여기 그 4번은 뭐냐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기관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17번은 내용이 아닌 거는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보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요. 자, 로.go.kr에서부터 보면은 28조의 2항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 우리 사람이죠? 우리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기타, 이런 말들. 그래서, 자, 얘는 뭐예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예요. 그래서 18번은 1번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보면은 다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니 된다. 또는 수행한다. 이런 것들 다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18번은 1번이고요. 19번은 자,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되는 사항이 해당하지 않는 거는 요거는 출처예요. 자, 뭐냐면은 요 출처가 어디냐면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27조에 보면요. 27조. 자, 이거 뭘 알려야 되냐? 개인정보를 이전되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세 번째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자, 그게 개인정보 이전할 때는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전된 사실, 성명, 방법 및 절차. 이것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1번은 자, 수집 출처는요,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사항이 알리면 돼요. 그런데 영업 양도 시 통지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19번은 1번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0번은 자, 네트워크 공격 기술인데요.
자, 신뢰 관계에 있는 또 이 호스트가 그냥 PC라고 보면 돼요. PC 사이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마비시킨 후에 마치 자신이 신뢰 관계에 있는 호스팅을 속이는 거. 바로 IP를 속여서 하는 IP 스푸핑 공격이에요. 자, 얘는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스푸핑 공격 364페이지에 여기 있어요. IP를 속이는 거. 즉, IP 스푸핑 공격이 있는데요. 자, 얘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더넷 프레임이면은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송신자는 해커겠죠. 근데 이게 해커의 IP로 되어 있으면은 방화벽에서 막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본사가 있고요. 이게 서울 본사고요. 뭐 부산지사, 뭐 대전지사, 뭐 광주지사. 그러면은 요 방화벽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바로 이 그 각 지사를 미리 딱 등록해놔요. 그래서 요 세 개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막는 거죠. 하면은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서 얘를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송신자 IP에 해커의 IP가 있으면 이게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송신자 IP에다가 예를 들어서 A지사의 IP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통과하겠죠? 그럼 얘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신뢰 관계에 있는 것처럼, 즉, 이 해커가 보내는 건데 이 송신자가 해커가 아니고 신뢰 관계인 A지사가 보낸 것처럼 속여서 방화벽을 통과하는 거. 그게 바로 IP 스푸핑 공격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자, 1번. DNS 스푸핑 공격은요, 말 그대로 DNS, 요거 있죠, 요거. 자, DNS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거는 정상인데 미리 해커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 DNS 해킹해가지고요. 원래는 요게 요 IP가 요런 IP겠죠. 근데 요 IP를 해커가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 IP 바꿔버려요. 그러면 얘가 하면 뭐 요거 받겠죠? 그럼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거. 털리는 거. 요게 바로 DNS 속이는 것이고요. 뭐 스위치 잼이. 그냥 스니핑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 티오드랍은요, 이게 보면은, 요거 갈 때 내가 송신측에서 얘를, 여기죠, 여기. 자, 전송 계층에서 처리가 쉽게 하려고 얘를 잘게 쪼개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헤더를 붙이고 그 헤더에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순서 번호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기가 얘는 1번 세그먼트, 얘는 2번 세그먼트, 얘는 3번 세그먼트. 자, 이거 왜 붙이냐면요. 자, 크게 볼게요. 얘가 송신자고 얘가 수신자예요. 그러면은 자, 송신자에서 이걸 딱 보내죠. 보낼 때 원래 하나짜리였는데 얘가 여러 개로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면요. 얘가 어떻게 가냐면은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즉, 갈 때는 원래 얘가 1번, 2번, 3번이었는데 이게 바꾸고 보면 얘가 순서가 막 뒤바뀌어요. 그러면은 자, 헤더 띄워내고 헤더 테일러 띄워내고 헤더 띄워낸 다음 얘 하나로 조립을 해야죠. 조립을 해야죠. 이때 여기에 보면은 순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조립할 때 요 순서에 맞게 조립을 하라. 그 목적으로 붙이는 게 바로 시퀀스 넘버, 순서 번호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더 띄워내고, 헤더 띄워내면은 메시지가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TCP죠. 자, TCP를 확대해 보면 요게 지금 TCP 세그먼트예요. 여기 보면요. 여기 있어요. 요게 바로 시퀀스 넘버가 순서 번호예요. 즉, 얘는 1번 세그먼트, 얘는 2번 세그먼트, 얘는 3번 세그먼트. 자,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수신 측에서 그 순서에 맞춰서 조립하라. 네, 그렇게 이제 이게 딱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티오드랍은요, 티오드랍이 하는 거는 여기 있죠? 원래는 얘가 요렇게 보내야지 수신 측에서 이거를 하나로 딱 조립하겠죠. 정확하게.
근데 일부러 수신 측이 조립 못하게 얘를 이렇게 엇갈려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인 측이 이걸 딱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했으니 간에 하나로 얘를 합치려고 막 로직을 돌리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겠죠. 그러면은 수인 측에서 돌다가 얘가 뻗어요. 그게 바로 티오드랍이에요. 티오드랍.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자, 20번은 뭐야 이거? 얘는 IP를 속이는 IP 스푸핑 공격. 그래서 얘는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026년 지방직 9급 정보보호론. 자, 그 문제풀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생했습니다.